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볼 것이냐? 여러분 보시면 생활대책용지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활대책용지는 여러분들 혹시 그 과천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요. 생활대책조합 또는 그냥 상가조합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상가딱지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생활대책용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토지를 양도한 원소유자에게 공급되는데 이게 보면 마치 협의 양도인 택지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제 양도를 하는 것이 영업권이 양도가 됐다. 그러면 상가딱지를 주는 거예요. 상가 분양권은요. 또는요 택지 또 땅을 양도받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땅을 양도받을 때는 보통 한 6평에서 8평, 9평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서울시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할 때 입주권을 주는 것의 기준은 얼마냐? 90평방미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요, 부산시라든가 경기도 수원시라든가 이런 데는요, 60평방미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60평방미터 그러면 한 18평 정도 되죠? 90평방미터 그러면 한 27평 정도 되죠? 이 정도가 돼야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입주권을 부여한단 말이죠. 그런데 6평에서 8평이다? 이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개별적으로 이것은 생활대책용지는 개별적으로 분양을 하는 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형성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100명이 6평이다 100명이다. 그럼 600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형성해서 가져가는 걸 생활대책용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에 기반하긴 하지만 사실요 법적 근거가 아주 빈약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는 뭐냐면 보통 신도시 개발이죠. 우리가 방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과천 같은 경우요. 영업장이니까 뭐예요? 이것은 영업이니까 상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가 딱지를 주는 거죠. 상가 분양권을 주는 거죠. 아시겠죠? 또는 경작지를 잃은 상인. 경작지를 잃었다. 이건 경작지를 잃은 농민이나 축산인이죠. 그래서 농업이라든가 축산업.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죠? 과천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거기를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 어디 가서 농사 지어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주는 게 생활대책용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면적이 적기 때문에요. 나 혼자서 이것을 어디다 처분해도 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을 설립을 해서 이것을 처분하게 되면은 그때는 살 사람이 있고 우리가 다시 시행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시행조합이냐 처분조합이냐 하는 것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라는 것은 생활 안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을 시키는 거죠. 즉 영업 기반을 상실한 사람한테 상가 분양권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 부지나 상가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요. 여기서 영업 기반 상실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제공하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보통은 그 동일 지역이거나 인접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세종시에 보면은 또 그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국가산업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농사를 짓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대체 부지를 우리가 이제 또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접지에 가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취득하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죠. 이런 제도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대상자 자격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 자격은 언제다?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보상 계약 체결 시까지. 알겠죠? 공급 대상자 자격이 돼야 되고 그때까지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농업을 하고 있거나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요? 보상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우리가 이제 사업 인정 고시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까지 거기에서 영업하고 있거나 그때까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그때까지 거기서 소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는 안 된다? 이것은 개인이다. 개인이니까 마찬가지로 협의 양도인 택지와 똑같이 조합은 뭐죠? 단체는 안 돼요. 뭐만 된다? 개인만 된다. 개인.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보통 협의 양도인 택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죠? 1세대, 1택지 원칙이죠. 마찬가지로 이때 1세대 한 건의 공급 원칙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양권을 준다 이 말이죠. 중복수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면 이주자 택지하고요. 여기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거다고요. 이건 뭐 주택의 특별 공급 등 다른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제외가 가능하다. 이게 뭐냐? 이주자 택지를 받은 사람한테요. 또 협의 양도인 택지를 줄 수가 없어요. 중복 적용 안 돼요.
이주자 택지를 받은 사람한테요 생활대책 용지를 다시 줄 수 없어요. 중복 적용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자 기준에서 이건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LH에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생활대책 용지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LH에서 공급하는 것을 가지고 예전에 공급했던 것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때 바뀌어요. 여기 보면 영업자잖아. 영업자. 그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 1군 있고 2군 있고 3군 있고 봐봐. 여기 보면요. 33이면 10평이란 말이잖아요. 여기는 12평 정도 되겠네요. 알겠죠? 여기는 6평 정도, 7평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자 이거 보면 기준이 이전부터 허가와 사업자 등록을 영업하여. 여기는요 허가란 말 없고 영업하여 이렇게만 돼 있죠. 영업하여 사업자 등록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 승인 고시 이전부터 영업하여 영업하여 여기도 영업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 여기는 이전비를 받았으니까 적게 주는 것이고 여기는 이전비를 받지 않았으니까 좀 더 많이 주는 것이고 여기는 허가 그때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영업을 했으니까 좀 더 크게 주는 것이고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봤자 크게 해봤자 6평에서 평균적으로 10평 이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을 각각에 받으면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한테 이것을 분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조합을 상대로 주는 것이고 조합장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대책용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농자,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격농이 있어요. 여기 일군 있고 임차농, 남의 거 빌린 것이 있고 시설채소, 화해농, 알겠죠? 농사 스마트팜 같은 거 했던 사람이요. 여기 보면 여기 27에서 여기요 33에서 여기 40에서 그러니까 이거 해봤자 커봤자 10평에서 12평이죠. 별로 안 된단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영농자 공급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가 있다? 축산이죠. 축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축산업이죠. 양봉도 포함해요. 축산업. 이것은 얼마다? 27에서 40이에요. 그러니까 한 6평에서 한 11, 12평 정도 이 정도까지만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이라든지 축산업자라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적이 아주 작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줄 수 없는 것이죠. 왜? 줘도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는 것이다? 이것은 조합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생활대책용지에는 무슨 말이 필수적으로 따로 나올 수밖에 없다? 조합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급 절차는 여기 조합을 결성해야 돼요. 무슨 알겠죠?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알겠죠? 그 공공사업을 하는 거, 공익사업을 하는 그 안에서 농사라든가 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업을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다.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요. 그다음 조합을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신청을 해. 여기서 봐봐. 조합을 등록을 하고 나서 공급 신청을 누구의 명의로 한다? 조합장 명의로 한다는 말이죠.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 의해서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장 명의로 그다음에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신청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다음 필지 배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추첨을 하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조합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가 조합. 그다음에 생활대책 조합, 자기네들 나름대로 조합의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람 이제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유리하겠죠. 면적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분양을 신청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절차를 이제 보시면은 먼저 조합을 모집하고 이것은 우리가 법인을 만드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민법상의 법인을 보면은 얘기했죠. 발기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관을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설립 등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것을 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정관을 작성하죠. 정관. 그다음에 창립 총회를 해가지고요. 임원도 선출하고요. 여기를 뭐죠? 사업 시행자에게 조합을 등록한다. 우리가 사업 시행자에게 조합을 등록한다. LH에 등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보면은 등기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를 하면 법인이라고 그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아니라고 그래. 그것을 뭐란다? 비법인이다. 다른 말로 비법인을 뭐라 한다? 법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법인 아닌 사단이다. 법인 아닌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법인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의 소유 형태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총유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총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합이 설립되어 있어도 상가조합이라든가 생활대책조합이라든가 이 조합들이 이 재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아무런 규정은 없죠. 규정이 없으면 일단 민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총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형식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처분조합이고 하나는요 시행조합이에요. 처분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몇 분, 6평, 8평, 12평 이렇게 조금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평짜리를 처분하면은 우리가 1,000만 원밖에 못 받지만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100평으로 만들어서 팔면은 크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조그만 사람들이 그 필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100평이면 100평으로 해서 처분하는 거죠. 그럼 처분하면 어때요? 빨리 현금화할 수 있죠. 그리고 투자 회수가 빠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제3자에게 매각한다. 이걸 매각한단 말이 처분이죠. 그걸 처분 조합이라고 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죠. 그러니까 내가 개발로 인해서 상가가 분양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 개발 리스크가 없고 빠른 수익을 전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뭐죠? 돈이 조금 적을 수는 있죠. 처분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800평의 땅을 마련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다가 상가나 주상복합을 지어가지고 이걸 분양을 했을 때, 그럼 분양 수입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스크는 뭐예요? 분양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어떤 그 가치가 하락한다거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러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시행 조합 방식의 경우는 상당한 리스크를 내가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시행 조합의 경우는요. 그래서 조합이 주체가 돼서 직접 상가 등을 건축하고 여기서 직접 상가를 건축하고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수익을 나눠주니까 수익은 처분조합에 비해서는 수익이 더 클 수 있죠.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조합원들이 큰 손해를 짊어질 수도 있다. 분양이 안 됐을 때 그 리스크를 그대로 끌어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발 리스크가 아주 높다. 알겠죠? 수익은 크지만. 그런데 보통 보면은 조합원들은 처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국소수집에 거기 보면은 새로운 신도시가 보통 생기는 데에서 여기 지금 보면 생활대책 용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 신도시가 생기면은 무조건 분양이 될 거다. 이런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 시행조합 방식을 따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신도시라는 것은 여러분 알겠지만은 이 상가가 보면 여러분 다산 신도시 보세요. 지금 이 다산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는 상가가 엄청나게 많이 비어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새로운 신도시는 그 신도시가 어때요? 주민들로 인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올바로 사람들이 다 입주가 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사회를 구성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넘게 이 상가가 지금 비어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 비어있는 상가는 여러 번 경매가 됐죠. 이런 불리한 것이 있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상가를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도요 농사만 짓다가 갑자기요 상가를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이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 상가를 내가 분양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고 어떻게 임대를 주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이런 법 규정을 어느 정도 알고 분양업을 임대업을 뛰어들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임대업을 뛰어들었다가 나중에요 임차인과 계약이 잘못돼서 도리어 건물이 경매가 되는 그런 꼴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행 조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공급 가격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감정평가예요. 이 감정평가는 일반 분양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엄청나는 거예요. 이 프리미엄이 엄청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1억인데 실제 거래는 2억이다. 그러면 1억에 플러스 알파의 양도 가액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감정평가액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뭐한다?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런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뭐가 나올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에게는 사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된다 한다면 여기까지만 온다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중요한데 내가 이 조합 방식을 처분 방식으로 할 것인지 시행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정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수분양제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생활대책용지를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는 뭐하다? 이것은 소유권, 권리가 보여지고요. 이 사람 지금 조합을 설립했으니까 그 조합에 참가해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참여권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을 또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행조합 방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잘 분양이 돼서 나중에 해산하고 청산을 할 때, 그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녀 재산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분배할 때 자녀 재산 분배, 배당 청구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뭐다? 분양자의 권리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분양자 의무는 당연히 정관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조합에서요, 어떠한 일을 할 때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합이 시행사업을 할 때 여기서 설계도 뜨고 그다음에 인허가도 받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 돈을 다른 곳에서 차입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차입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그것은 상환 책임에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합 운영비 같은 것을 부담을 하는데, 조합이 잘 운영이 안 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활대책 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생활대책 용지에 대해서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때 과연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이것은 전매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전매가 제한되고, 만약에 전매하게 되면 그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요. 그리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전매 제한인데, 예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사업 시행자의 동의.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것은 전매가 허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원칙적으로 생활대책 용지는 전매가 안 되는데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생활대책 용지를 받은 수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로부터 권리를 양수받고자 하는 사람은 과연 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무작정 만약에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전매를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것은 이제 상가딱지라고 하잖아요. 상가딱지는 전매가 하면 안 되는데 전매하는 거, 불법 거래할 때 우리 이것을 상가딱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공급 대상자가 확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갈 건지. 그래서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아주 법적 지위가 불안하고 불안정하죠. 따라서 이주택지 딱지 거래소 최초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전매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잖아요. 이주택지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대책 용지에 그대로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딱지 거래를 자기 멋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도하고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를 보면은, 여러분요, 이 생활대책 용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계수단의 상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영업자한테는 뭘 한다? 보통 상가 수분양권. 그 다음에 농업인이나 축산인한테는 토지를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감정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큰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주자 택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주거죠, 주거. 알겠죠? 주택.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옥 소유 및 거주자, 주요 대상자는요. 그래서 이것은 건물이죠. 주택이니까 뭐는 안 된다? 근린생활시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이익은 감정평가액 이해로 제공하는 여기 생활대책 용지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는 있죠. 협의 양도인 택지죠. 협의 양도인 택지.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공익사업을 하는 데서 협의를 해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요 주는 거죠. 거기서 양도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사업 시행자가요. 그래서 여기도 감정 가격이나 조성원가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어떤 특징으로 한다면 이 생활대책 용지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은 되는 것이고, 물론 문제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뭐다? 이거는 조합 분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은 뭐다? 면적이 너무나 소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원으로서 목소리가 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알겠죠? 여러 사람들이 A라고 하면 나는 B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생활대책 용지에 대해서 분양받은 사람이 큰 문제점이,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생활대책 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